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mR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과 분해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mRNA 백신의 세포 내 작동 원리가 새롭게 규명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석류 껍질과 오징어 뼈를 활용해 딸기처럼 상하기 쉬운 과일의 저장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석류 껍질 속 항산화 성분과 오징어 뼈에서 추출한 향균 성분을 젤라틴과 섞어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우주로 보낸 콩 혼합물이 30일 지나자 된장으로 발효했습니다. 우주에서 음식물이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구의 된장보다 견과류 맛이 더 낫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주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나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소리의 진행 방향을 구부러지게 하는 메타 표면을 이용해 두 개의 초음파가 교차하는 특정 영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원리입니다. 그런 인식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저인 것 같고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축구부, 남중, 남고, 공대, 군대의 전형적인 그런 패크트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운이 좋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편협한 사고 방식에 갇히더라도 노력을 한다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공계생을 생각했을 때 드는 고정관념이나 스테레오타입이 아마 가장 듣기 싫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공계생이라고 다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컴퓨터를 좀 고쳐달라든지 아니면은 공대생인데 이것도 조립 못하냐 이런 것처럼 좀 이공계에 관련된 스테레오타입들에 관련된 말들이 아마 제일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또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박사 학위를 하면서 또 느낀 점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발견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재미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과 분해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차세대 백신으로 주목받는 mRNA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 백신. mRNA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백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mRNA 백신의 효능을 이끈 핵심 물질인 변형염기의 정확한 작용 원리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포함해 mR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mRNA를 제어하는 핵심 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과일을 이용한 노그아웃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노그아웃 스크리닝은 유전자 과일로 개별 유전자를 제거한 뒤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 세포막 표면에 있는 황산, 해파란 단백질과 양성자 이온 펌프가 mRNA 백신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트림25는 mRNA 백신의 기능을 저해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변형염기가 어떻게 mRNA의 효능을 높이는지도 밝혔습니다. 변형염기가 도입된 mRNA의 경우 트림25와의 결합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즉, 세포 내에서 트림25에 의해서 인지되는 것을 피해가고 효과적으로 발현됨으로써 mRNA 백신의 효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연구에서 밝힌 것입니다.
mRNA 백신의 세포 내 작동 원리가 새롭게 규명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RNA 전달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으면 mRNA를 소량만 써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인 CCU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CCU 활용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CU 중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CCU 중점 연구실을 지정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5년 동안 470억 원을 투입하는 등 CCU 기술 개발 실증을 추진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지자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기 중 직접 포집,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운영하는데 올해는 우선 과기정통부가 주요 기술별로 출연연 간사기관을 도와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기업 중심 운영체계로 변환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구진이 콩 혼합물을 우주로 보내 된장으로 발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MIT, 영국 옥스퍼드대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콩 혼합물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낸 뒤 30일이 지나자 반죽 형태의 미소 된장으로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에서 음식을 성공적으로 발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우주에서 만든 우주 미소가 지구에서 만든 것보다 견과류와 같은 맛이 더 낫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에 의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열화 현상을 원자 단위에서 실시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스트 양지용 연구진은 실시간 액상 투과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페로브스카이트가 물과 접촉할 때 구조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표면이 선택적으로 용해되면서 입방형 구조가 점차 구형으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또 나노 결정 표면을 결합해 물과의 반응을 억제하고 소재의 안정성을 높이는 리간드나 소수형 고분자로 표면을 보호하면 열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뛰어난 발광 효율과 색 재현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물에 취약해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폰 없이 서 있기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면 어떨까요? 두 초음파가 교차하는 특정 영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귀에 마이크가 달린 인체 모형, 왼쪽, 오른쪽 요리조리 위치를 바꿔가면서 소리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연구팀은 소리의 진행 방향을 구부러지게 하는 메타 표면을 렌즈처럼 활용해 두 개의 특수한 초음파 발생기를 만들었는데요. 두 초음파는 초승달처럼 휘어진 궤적을 그리며 진행하는데 서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만 상호작용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교실이나 실외, 차량 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한쪽 발생기에서 나온 초음파만으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 약 1m 떨어진 지점까지 소리를 원격 전달하고 일상 대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60dB까지 음량을 구현했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 강도를 높이면 전달 거리와 음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별도의 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혼자서 음악을 듣고 감상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을 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영국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원은 개관 80주년을 맞아 과학의 귀로 듣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7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첫 해외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동나무, 갈대, 명조실 등 전통 악기의 소재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분석해 소리 본질을 탐구하고 정확한 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 작곡한 국악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선율을 감상하고 직접 전통 악기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 111일 만에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와 국회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정당성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성격이었다거나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 부분이 빠진 건 절차적 흠결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10개월 전 자유를 가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탄핵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부터 탄핵 선고까지 1060일의 주요 기록을 한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미국 방문 중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첫 해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21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대해진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줄탄핵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 대신 거부권으로 맞섰고 극한의 대치 속에 협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공청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지만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결국 정치적 최대 위기 속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과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했던 윤 대통령. 헌재 선고에 따라 2년 10개월 임기를 마감하고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대선은 6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로는 6월 초, 특히 3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말과 함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월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닷새 전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헌재 탄핵 결정 60일 뒤인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선거 2주 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 당이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대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대선 후보들은 22일에 걸친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선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직후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6%에서 25%로 수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25%였던 관세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일 부속서에 적힌 수치를 25%로 다시 수정하면서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판에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통상교섭 본부장을 지낸 대미통상 전문가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워싱턴 DC에서 미 신행정부 동향을 쭉 지켜본 여 위원은 현재 미국은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우리 행정부 수장이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력을 높일 카드들을 모두 모아 미국과의 본격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무역 다자 체제, 이 체제가 이제 태조를 아니면 이제 종언을 고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게 뉴 노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일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덮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거다. 그런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출발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교수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은 건 아쉽지만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면서 오락가락하던 미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이제는 명확해진 만큼 민관의 역량을 모아 토탈 패키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32군데에서 그 국가안보, 경제안보, 또 국제 비상 상황, emergency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향후 2, 3개월 이 상호관세 문제를 그 재조정 내지 그 변경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2, 3개월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톱니바퀴 같은 민관 협력으로 그 전략을 잘 세워서.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간 협상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다른 나라가 제안할 수 없는 분야로의 협력 방안을 카드로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어려워하는 조선 분야라든지 LNG 개발과 같은 그런 에너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와 태양광 같이 미국이 좀 부족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가 적극 제안한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대미 관세 협상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해온 산업부. 높은 관세 충격이 계속될 경우 미국 수출 주력 산업이 줄도산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남부지방의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서울에서도 오늘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 표준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지 하나에 꽃이 3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벚꽃이 개화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3일 늦고 평년보다는 4일 빠릅니다. 또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은 어제 개화를 알렸습니다. 여의도의 벚꽃도 지난해보다 3일 늦게 피었지만 평년보다는 3일 빠르게 개화했습니다. 벚꽃의 만개는 나무의 80%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로 보통 개화한 지 3일에서 5일 뒤에 주로 나타납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이 34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새벽 6시 기준으로 경북 안동에서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피해가 한 건씩 2건 더 확인돼 모두 34건의 국가유산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설물 피해는 주택 4천여 채, 농업시설 2,400여 곳, 국가유산 34곳 등 7,486곳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현재 1,962세대 3,215명이 대피소 184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소각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영농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다음 달 중순까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들여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별 공동 집화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영농 폐기물을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등 산불 유발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이번 달까지 연장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감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딸기는 3월에서 5월까지 나오는 대표적인 봄철 과일인데요. 딸기처럼 자칫 상하기 쉬운 과일의 저장 기간을 석류 껍질을 활용해 2배로 늘릴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기 표면에 얇은 필름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필름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석류 껍질과 항균 효과가 뛰어난 키토산 성분을 젤라틴과 혼합해 만들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연구진은 석류 껍질과 오징어 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이용해 생분해성 식용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키토산은 공기 중 산소나 수분이 딸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 젤라틴과 함께 쓰면 필름이 더 튼튼하고 밀착력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석류 껍질에 항산화 항균 성분이 더해져 보존 효과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필름을 입힌 딸기는 냉장 보관 12일 후에도 수분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발생 시점도 늦었고 향기 성분 역시 약 40%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연구진은 필름을 입힌 딸기가 수분 증발과 대사 활동이 느려져 저장 기간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딸기 특유의 향과 맛, 식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도 매우 경제적인데 과일 하나당 필름 처리 비용은 약 39원에 불과했습니다. 개발한 필름이 앞으로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유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대안이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피해 지역이 커지면서 식목일에 대한 의미가 커졌는데요. 지자체와 기업들이 나무 심기 행사나 묘목 나눔을 하는 것처럼 개개인들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